자, 여러분 교재 195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제 편성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다시 행정부로 오겠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집행해야겠죠. 집행한 뒤에 또 감사원에서 감사하겠죠. 잘 됐는가 회계감사를 하게 돼 있다. 물론 중간에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그죠? 국정감사도 또 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이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럼 예산의 집행 국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줄 한번 보세요. 예산 집행의 목적은 뭐냐? 예산을 통제하고 말이죠. 통제죠.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에 신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줄 한번 끄시고 붉은색으로 한번 딱 줄 그세요. 예산을 통제하고 컨트롤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축성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통제해가지고 이제 나눠 있는데 예산을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배정과 재배정, 그 다음에 자금을 배정하는 방법인데 결국에는 뭡니까? 기획재정부가 나서야겠죠. 그죠? 기획재정부가 뭡니까? 분기별로 통제한다. 분기별이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토막을 4토막을 낸다는 겁니다. 12월 달까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여러분들 우리가 달이 원래 옥토버, 노벰버, 뭐 이렇게 디셈버잖아요. 그죠? 여기서 볼 때 뭡니까? 황제, 뭡니까? 로마의 황제가 자기 이름 따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자기 이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죠. 우리는 원래 달력이 아니죠. 우리는 선이 아니죠. 기준이 태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달이었어요. 달.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 1년이 365일입니까? 아니면 365일보다 좀 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길죠? 약간 길어요. 한 달도 평균 30일이 아닌 거예요. 하루도 마찬가지죠. 하루도 우리가 24시간인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24시간보다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요. 우리가. 조금씩 오차 보면 아주 미세하게. 아시겠죠? 자, 일단 보세요. 그거는 뭐 실무적인 거니까 줄만 그세요. 계양 등의 지출 원인 행위를 통제한다. 상급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승인이란 말이 있죠. 승인. 여러분들 그 승인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승인도 사전에 승인 받는 게 있고 사후 승인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건 뭡니까? 상급 기관에 의해서 사전에 승인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록 및 보고제도가 있다. 보고제도니까 뭡니까? 이것은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왜 투명성이 중요하냐? 21세기 행정국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MF 한번 당했었죠. 왜 IMF 당했냐면 자금의 흐름을 벌써 읽고 있는 거예요. 미국 IMF에서, UN IMF에서 우리나라 돌아가는 자금을 다 알고 있어요. 사람도 병나면은 혈관이 막혀서 병나는 거잖아요. 모든 게 피잖아요. 그죠? 피에 해당하는 게 바로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안 돌면은, 나라도 피가 안 도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돈이 일부 사람한테만 집중되면 동맥경화가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동맥경화. 이게 누구한테나 이게 자연스럽게 배분돼야지 피가 잘 돌지 한쪽에 몰려 있어. 암인 거예요. 캔서입니다. 캔서. 아시겠죠? 한쪽에 모여 있다. 그럼 계속 누적돼 가지고 그거는 암이 되는 거예요. 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정원과 보수 통제하고 이거 알아만 두세요. 감사원이 회계검사하고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다. 자, 여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이죠. 500억 이상인 신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0억입니다. 500억 이상의 신규 사업할 때 300억이 아니에요. 400억도 아니죠. 500억입니다. 이런 거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타당성 같은 경우는 집행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타당성인데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의 타당성은 뭡니까? 경제적 타당성을 말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그래요. 일반 타당성이 아닙니다. 예비입니다. 예비. 자, 뭐냐면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돈을 국가 예산을 그냥 낭비할 수 없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같은 경우는 좀 그런데 500억 크단 말이에요. 크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 투자하게 되면 어때요? 뭐 과거에 공무원 연금 같은 게 바닥났잖아요. 그죠? 국민연금도 바닥났죠. 잘못 투자해갖고 그러는 거죠.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잖아요. 그죠? 그걸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잘못 투자. 이건 바로 예비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알아두시고 500억 줄고 빨간 거로 줄 탁 크세요. 다음으로는 자, 예산의 신축성 유지. 아까는 예산 통제 컨트롤과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의 신축성을 또 유지해야겠죠. 자, 그래서 예산의 이용 전형 있는데 자, 별표 한 4개 치세요. 문제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이용 입법 과목인 기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융통을 말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의 전형은 행정 과목인 세항, 목관, 이거의 상호 융통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 그 다음에 예비비 제도가 있어요. 별표 한 4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 예비비라는 게 있고 목적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총액 있죠. 1% 이내로 예비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목적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자금을 조성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떤 목적 예비비를 설치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알아두십시오. 일반 회계 예산의 2%가 아니죠. 1% 이내로 예비비를 구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2월은 명시 2월, 사고 2월이 있다. 2월은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비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총액 예산 이런 게 있습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의 집행 절차라는 게 있어요. 거기 잠깐 보면은 특히 이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세요.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역할이 크겠죠. 두 번째로 기획재정부가 말이죠. 자금을 배정한다. 자, 이게 뭡니까?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배정한다는 거예요. 자금 배정 순서가. 그런 다음에 이 재무관이 있죠. 재무관에 승인이 있어야겠죠. 지출 원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출관이 돈을 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순서대로 간다. 흐름만 알아도 시험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건요. 이것도 역시 판에 박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5문제만 풀어보면은 예산에 관한 문제는 만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산에서 틀리면 안 돼요.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 이 문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어갈까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개괄적인 내용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복잡해요. 실무적인 것도 있고.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은 빨리 올해 안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지. 올해 안에 합격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지 3개년 개혁 무슨 국가 개혁도 아니고 말이죠. 5개년 개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인생을 자꾸 뒤로 가고 흘러갑니다. 꼭 알아두시고 특히 여자분들은 세월이 더 빠르죠. 남자보다 더 빨라요. 12월 달 되면은 여자분들은 막 울죠.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남자분들은 개념 없어요. 1월 달 돼도 개념 없고 전혀 개념이 없죠. 왜? 철이 안 들어요. 남자니까. 남자는 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자, 그 다음에 조달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조달은 여러분 어때요?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사적인 어떤 행위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사계약이다. 컨트랙트 이런 개념이고 퍼체이징이라고 그러죠. 뭘 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행정학을 공부하지만 공법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법행위가 있는데 이겁니다. 사법행위가 바로 이게 조달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조달. 사법적인 개인적인 측면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행위도 한다는 거예요. 조달행위. 아시겠죠?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격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 컨트랙트로 하죠. 원래는 이 국가라는 것은 법인이란 말이에요. 국가도 법인이에요. 법으로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인 있고 자연인이 있습니다. 법으로 만든 사람.
사단법인, 재단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처럼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 이거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죠. 그죠? 자연인입니다.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죽은 사람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이거 웬 저기 이상한 게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단지 권리를 향유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민법에 보면은 사람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향유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사람이에요. 알겠죠? 꼭 알아두시고. 저도 저번에 도로에서 사람 한 명 구했는데 많지 않은 사람을 제가 구했습니다. 얻고 나왔었는데 그 CCTV 안 찍혔나 몰라요. 그래서 용감한 시민의 상 이런 거 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조달의 제도 형태, 집중 조달 절대 안 나와요. 조달할 때도 한꺼번에 몰아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나눠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부 거래할 때 봤죠? 한 번에 팍 내가지고 내가 소유권 갖는 방법도 있고 할부로 쪼개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다. 이거 똑같아요. 아시겠죠? 요즘에 할부 거래가 인기잖아요. 그 다음에 집중 조달의 장점이 있는데 대량을 구매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죠. 한꺼번에 말이죠. 화장지를 몇 수만 톤 팍 사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공장에서 좀 싸게 주죠. 이런 얘기고 또 뭐 더 주죠. 상품도 주고 뭐 밥솥도 막 주죠. 그죠? 뭐 끼워도 막 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죠? 많이 사니까 남죠. 공급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산 조달은 뭐냐? 구매 절차가 간소하다. 조금만 사면 되니까. 대신에 문제가 좀 있죠. 뭐니까 이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중소공급자가 보호된다. 조금 사니까. 여기서 많이 사면은 대기업이 좋겠죠. 대기업에서 팍 밀어주니까. 뭡니까? 이렇게 분산 조달하게 되면은 조금 사니까 중소기업에서 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의 중앙조달기관 별표 5개입니다.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나라 장터가 있어요. 아까 뭐 질문 비슷한 거 한번 했는데 나라 장터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G2B라고 나와 있죠. G2B. 이건 뭐냐면 Government to Business라고 그래요. Government to Business인데 이건 뭐냐면 코리아 온라인 뭡니까? 프레스마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조달할 때 말이죠. 온라인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조달하는 방식. 이게 바로 나라 장터 같은 말입니다. G2B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G는 거버먼트의 약자입니다. 2는 향했다. 서로 왕래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B는 역시 비즈니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국가 정부와 일반 기업체와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로요? 온라인에서.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적절한 가격과 적절한 공급량이 결정되겠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정부, 원면 종합 전자,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조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다 실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전자적으로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참 좋은 시대 왔다. 그러죠. 그죠? 이삿짐 센터 탁 연락하면 이사 날라주니까 얼마 좋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보통 그러는데 사실 좋은 시대에 온 게 아니죠. 직접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 죽어나죠. 가보세요 한번. 그죠? 좋은 시대에 온 게 아니죠. 이삿짐 진짜 나르는 실무가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좋은 시대가 온 것은 내 입장에서 좋은 시대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더 험난하게 이런 사람이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조달 사무는 퍼체이징과 그 다음에 컨트랙트를 결합한 그런 개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에 대한 계약만 해도 조달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줄 한번 딱 끄세요. 조달청 해서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서비스 시스템 해가지고 G2B. G는 government입니다. 2는 사실 2인 게 2입니다. 원래 2인데 향하다 이런 뜻인데 2를 한 거예요. 영어를 쓸 수 없죠. G2B. B는 비즈니스입니다. 알아두시고. 이 말은 뭐냐. 최근 들어서 말이죠. 공기업이랄지 국가기관도 비즈니스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행정,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행정도 사업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행정도 비즈니스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군무원이랄지 아니면 일반 공무원을 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친절하게 해줘. 저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남들 인사 한 번 할 거 난 5번 하는 거예요. 그만할 때까지. 코미디 여러분도 봤죠? 인사를 막 90도로 인사하니까 그 사람 뜨죠? 그런 코미디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한 3배 이상을 열정을 쏟으면 그 분야에 성공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재래시장 장사한다 그러면 저는 오는 사람마다 100번씩 인사하겠어요. 100번씩. 뭐 이상하게 옷도 입고 말이죠. 100번 인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부를 팔더라. 저 사람 두부는 이상하게 맛이 떼더라 소문나봐요. 두부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인사를 그렇게 잘, 손도 막 잡고 말이죠. 포옹까지 해줘요. 두부 한번 팔면서. 할아버지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친구 말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 소문나죠. 그래서 부산에서도 막 이 두부 사러 온다니까요. KTX 사고. 그만큼 열정을 쏟아보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알아두시고. G2B와 나라장터입니다. 나라장터. 국가장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시스템으로 장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구매하고 팔고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조달청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자, 제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신민간 투자 방식 연구인데, 자, 이거 별표 5개 해야겠죠. 이거 시험 안 나오면은 행정학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국가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민간 사업체한테 건물을 지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민간 사업체는 기부 체납 형식으로 국가에다가 그 건물을 줘요. 주고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이 있고 뭐냐면 사용과 임대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한테 뭡니까? 임대료를 도로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민간의 공공시설 자본 투자 방식인데, 자, 과거에는 말이죠. 과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어디예요? 예산이죠. 버제팅 시스템인데 국가 예산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민간한테 다 맡겨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지라. 원래는 국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그런 다음에 약간 편법을 쓰는 거죠. 편법이라기보다도 약간 뭐랄까요? 법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한테 소유권을 넘겨버려요. 그러다 보면 다시 자기가 거기서 나오는 임대를 또 취하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이 방법이 바로 임대형 민자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 보세요. 시험에 꼭 출제되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존의 수익형 민자 사업인데, 기존이니까 아무래도 덜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BTO라고 합니다. B는 뭐의 약자입니까? 빌드, 건축했다, 건설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트랜스포 뭐예요? 돌려줬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돌려줬을까요? 국가에다가. 아시겠죠? 영어 그대로입니다. 국가에다 돌려줬다. 소유권을 국가에다 돌려주는 형태.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퍼레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오퍼레이트. 이거를 뭡니까? 기존의 수익형 민자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민간 시설, 민간이 시설을 건설했다, 빌드했죠. 줄 그세요. 그런 다음에 국가의 소유권 이전해줬죠. 트랜스포 해줬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기부 체납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부 체납. 기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부 체납은 뭐냐면 가령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인이 건물을 져요. 사인이, 일반 개인이 짓는데, 건축이라는 것은 원래 허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짜로 허가해 주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허가 안 해주죠. 근데 이 사람 땅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땅이 있어요. 여기를 도로로 개설해 준다는 조건 하에 건축 허가를 해줍니다. 이걸 기부 체납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토지 소유자는 기분 나쁘겠죠. 이 땅만큼 없어졌잖아요. 자기 땅이. 그죠? 대신에 좋은 게 뭐예요? 여기다가 건축을 하니까 이
도로가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의 생각을 교차하는 것, 이걸 기부채납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쁜 생각도 들 수가 있죠. 내가 연태까지 모은 땅인데 말이죠. 그죠? 국가에다 들어 바친 거예요. 기부채납이라고 그래, 이걸. 아시겠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행정법에서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매번 시험에 나와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민간이 말이죠. 시설 운영한다. 어퍼라이트입니다. 민간, 자, 보세요. 국가에다가, 건물을 쳤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다시 민간이 운영한다는 겁니다. 민간이. 왜 운영할까요? 돈을 뽑아내야 되니까. 투자한 돈 뽑아내야 되니까. 자,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한다. 누가요? 이 건물 진 사람이. 그죠? 자, 이게 참 재미난 시스템이죠?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떤 국가기관에서 세운 요양원 있다고 쳐요. 근데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일반 기업체가 와서 요양원 줘요. 근데 내 거란 말이에요. 원래 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유권을 설정 넘겨주죠. 국가한테. 그리고서 민간인은 자기가 투자한 돈 아깝죠? 빼앗아야 되니까 요거 이용료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국가도 돈 10원도 안 들여서 자기가 요양원 줬죠. 그 다음에 민간인도 돈 나오니까 좋고. 그래서 꽁 먹고 알 먹는다. 좀 나쁜 놈이죠. 꽁도 먹고 알은 남겨놨어야죠. 그죠? 두 가지 다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다. 가재 많이 먹으면 간티스토마 와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됐던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신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자, 이건 뭐라고 하냐면 BTL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빌드입니다. 똑같죠? 트랜스퍼 똑같죠?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론이라고 돼 있죠? 아, 이게 문제입니다. 영어에서 말이죠. 제일 이상한 영어가 바로 론이에요, 이게. 이거를 리스라고 합니다. 리스라고 그러죠. 리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리스라고 그래요. 빌렸다. 론 이런 뜻입니다. 리스. 임대차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밑에 리스라고 나와 있죠? 줄거세요. 민간은 시설을 임대했다. 론했다는 얘기입니다. 리스했다. LEAS 이렇게 돼 있죠. 여긴. 이렇게 돼 있죠. 리스했다. 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빌렸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론했다는 얘기예요. 론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신임대형 민자사업이다. BT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민간이 시설 건설했다. 잘 보세요. 빌드했죠. 참 영어도 공부해야지. 지금 행정학도 공부해야지. 지금 죽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영어 책에 나온 걸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트랜스퍼 해야겠죠. 누구한테 트랜스퍼 합니까? 민간이 집을 짓고 다시 정부한테 줬죠. 이걸 소유권 이전인데 미국 아이들은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사실 트랜스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트랜스퍼는 전달해주다 이런 뜻인데 그죠? 소유권 넘어가는 걸 트랜스퍼라고 안 해요. 그죠? 트랜스퍼는 전달해주다, 운송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역시 또 기부채납했죠? 기부채납이니까 돈 안 받고 그냥 갖다 들러 바친 거죠?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기부채납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부르죠? 딱 불러가지고 어떡할 건가? 그럼, 예, 기부채납 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손해봤습니까? 옛날에 국제그룹 없애버렸잖아요. 이때도 이런 게 많았어요. 옛날에. 아시겠죠? 기부채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1번이 바로 기부채납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일정 기간 시설동.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사용 수익권을 획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건 좀 조심해 주세요.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사용 수익권을 획득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건물을 졌는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줘요? 소유권은 국가가 가집니다. 국가. 사용 수익권은 누가 가집니까? 민간인이 받는 거야. 민간인.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국가. 국가한테 트랜스퍼 해줬죠. 사용 수익권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건물이 나왔을 때 사용 수익 처분권인데 처분권에 해당합니다. 이게 처분권. 처분권은 누가 가져요? 국가가 갖고 이런 얘기입니다. 사용 수익권은 누가 갖는다? 민간인이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민간인이 말이죠. 더 웃겨요. 민간인이 누구한테 임대해 줍니까? 리스해 줍니까?
정부한테 이게 재밌죠. 소유권을 정부한테 줬는데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처분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수익권은 누가 갖고 있다? 민간인이 갖고 있다가 민간인이 누구한테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 법률적으로 리스해 줬냐면 누구한테? 얘가 국가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한테 빌려주니까 국가는 누구한테 임대를 줘야 됩니까? 사용료를 줘야 돼요. 민간인한테 준다는 거예요. 웃겼죠? 소유권은 국가한테 줬다가 사용수익권은 안 주고, 그죠? 사용수익권은 진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진 사람이 자기가 운영을 못하니까 어때요? 국가한테 사용수익권을 임대해 줬단 말이에요. 리스해 줬다. 아시겠죠? 여기서 복잡한 겁니다. 요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그죠? 요게 헷갈려요. 아시겠죠? 자, 문제은행 뭐라고 돼 있을까요? 문제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기존의 BTO나 그다음에 BTL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뭘까요? 국가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다.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 뒤는 주거니 받거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BTL은 좀 더 수준 높은 거죠. 한번 갔다가 왔다가 하고 처분권과 사용 수익권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요게 새로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문제은행에는 BTO나 BTL 공통점이 뭐냐? 뭡니까? 국가한테 트랜스퍼 해줬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걸 좀 빨간 거로 탁 줄그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명 다 들었습니다. BTL의 특정 민간이 건설을 하고 정부가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말이죠. 민간이 소유권 보유하는 또 이것도 있어. BO라고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Build, Own, Operate라고 합니다. Own은 소유하다 이런 뜻이죠. 원래 이게 정상이죠. 자기가 건물 짓는 걸 자기가 가져야 정상이죠. 이게 원래 정상인 걸 BO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직접 시설 임대를 지급하고, 자, 정부가 말이죠. 시설 임대료를 누구한테 줍니까? 민간이, 즉 건물 진 사람한테 주겠죠. 자, 이 건물 진 사람도 재밌죠. 소유권은 국가에다 줬다가, 그죠? 처분권 주고 사용수익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임대해 줬어요? 국가한테 해주고 국가는 어때요? 이 건물 진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는 거예요. 참 시스템 복잡하죠. 법이 이렇게 법이 사실은 고정적인데 탄력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BTL이었다. 자, BTL은 똑같죠. 그죠? 빌드하고 트랜스퍼하고 그 다음에 로운 형식으로 리스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리스라고 그러죠. 리스. 쉬운 말로 리스라고 그럽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별표 한 5개 치세요. 반드시 시험 출제됩니다. 근데 BTL의 최종 목적은 뭐냐? 결국 이거는 뭐예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른 말은 뭐예요? 공익을 더 추구하겠다는 얘기죠. 국가에서 말이죠.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시설, 첨단 시설을 잘하는 대기업체를 끌어들여서, 그죠? 대기업체 끌어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기업체로 하여금 건물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다가, 그죠? 또 내가 또 탐이 나니까, 뭡니까? 사용수익을 해야 되니까 그 임대를 건물 진 사람한테 주고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꼭 출제됩니다. 13절, 그러니까 페이지로 197페이지, 거기다가 그 페이지 거는 싹 해놓으세요. 시험 100% 출제됩니다. 넘기세요. 자, 우리가 예산을, 뭡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했죠.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예산을, 집행했죠. 집행하고, 그 다음에 할 게 뭐 했죠?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해야죠. 결산도 해야겠고, 결산, 그 다음에 회계. 이걸 해야겠죠. 이런 순서대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결산이니까 마지막으로 계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산 과정은 출납 정리 기한 플러스 출납 기한이다. 이 정도 보시고 다른 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할 때는요. 국가회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으세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법에 따라서 결산을 수행한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좋죠. 아무래도 부드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한참 어려울 때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힘들죠. 뭐
무질서 시대라고 해요, 지금. 나가면은 말이죠.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정신없죠. 남녀노소 떠나가지고 북한에도 계속 뭐 미사일 쏴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이 항상 지금 트러블 생기고 말이죠. 위안화를 평가 절하한다는 등 뭐 달러를 평가 절상 절하 마음대로 하죠. 저도 은행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말이죠. 환율이 말이죠. 1분에 환율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환율이 어떤 추세로 바뀌나 은행에서 한 3시간 앉아 있었어요, 제가. 환율 좀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등락이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달러예요. 달러와 그다음에 유로 달러가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유로 달러 그러면 어때요? 유로 거기서 EU에서 쓰는 달러를 유로 달러 그럽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미국 달러보다 이 달러도 홍콩 달러 있고 달러도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 달러와 그다음에 유로 달러예요. 근데 유로 달러가 값어치가 더 높아요. 값어치가 높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EU에서 만든 상품의 판매가 미국 상품보다 잘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쪽은 거의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 절상됐다는 것은 오히려 상품이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미국 상품이 더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지금 큰일 났죠. 안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진핑이가 대통령도 만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이 결산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리딩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이상한 말 하나 나와요. 지금 국가 회계법에서 한다고 그랬죠. 결산은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잉여금. 요거 좀 알아두세요. 1회계년도에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거예요. 나머지가 여러분들 잉여라는 것은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잉여. 자, 잉여라는 것은 일종의 좋은 뜻입니다. 여기서는 경제학적으로 볼 때 좋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잉여가 생겼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생산자 잉여가 생겼다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남았다 이러니까. 자, 세계 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입과 세출 계산했더니 나온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은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왔는데 세출이 80억, 20억 남았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가지고. 자, 국가재정법 9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 우선은 자, 국채 상환한다. 이거 뭐예요? 자, 예산이 남아 들어갔네요. 20억 남았어요. 그럼 어디다가 그거를 전향하라는 거예요? 국채. 국가가 빚진 걸 갚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국가재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90조에. 첫 번째로 국채를 갚아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지방교부세를 정산하라. 지방교부세. 그것까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데다가 충당하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가 국가 부채 좀 갚아달라. 국채를 좀 바꿔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상환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요 별표 하나 치세요. 사용 또는 출연 시. 그러면 언제 세계잉여금을 갚느냐. 자, 잘 보세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말이죠. 작성합니다. 이 작성한 걸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누굽니까?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빨간 거로 줄 끄세요. 대통령이 승인했을 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잉여금이 남았다. 이 돈을 언제 효과가 발생한다? 대통령이 사인해야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역할이 크죠. 이런 얘기예요. 하다못해 이 세입 세출에 대한 것도 대통령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계 검사라고 있습니다. 검사를 해야겠죠. 사람도 신체 검사하듯이 회계도 검사해야겠죠. 어느 부분에서 병이 생겼나 봐야 돼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회계 검사가 있고 새로운
신회계검사가 있습니다. 옛날 회계검사 어때요? 사람이 아플 때 그냥 대충 어떻습니까? 허준 같은 경우에 배를 갈라봐야겠죠. 갈라봤더니 마취 않고 갈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먹어보죠. 독이 들은 풀인가 아닌가를.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넣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회계검사 3.2라고 나옵니다. 3.2. 아까는 G2B였죠? 그죠? Government to Business였는데 행정학에 이렇게 영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고득점 맞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3.2 검사라고 했는데 성과 검사라고 하는데 자, 경제성 줄거세요.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경제성은 economic입니다. economic이니까 뭡니까? 경제성이란 게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예? 이런 얘기죠. 이걸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economic의 약자입니다. 두 번째, 능률성 있죠. efficiency입니다. efficiency. 아, 저 사람 참 능률적으로 일해. 뭡니까? 능률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뭡니까? 힘 안 들이고 일한다. 이런 거 똑같죠.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효과성입니다. 자, 효과성은 effectiveness라고 그래요. effectiveness. 이걸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것 같죠? 자, 아까는 efficiency였죠. 이건 effective예요. effective. 이걸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능률과 효과는 다르죠? 능률을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힘을 예를 들어 10 정도 썼다. 내가 10 정도, 10에 해당하는 힘을 썼는데 건물을 만들었다. 이거 얘기예요. 100만 원짜리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힘을 좀 덜 들인 거죠. 이걸 능률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효과성은 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1000억 원이 나왔다. 결과를 보는 게 효과성이에요. 아, 효과 좋네. 이러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미국으로 진출한 국내 프로야구 선수가 많죠. 박병호라든가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만약에 어디로 했나요? 미네소타인가요? 그쪽으로 갔죠. 그쪽 갔는데 만약에 홈런도 30개 때렸다. 그럼 효과성입니까? 능률성입니까? 효과성이 좋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는데 돈이 얼마 안 들었는데 많이 때렸다. 이건 능률적으로 본 거죠. 아, 돈도 얼마 안 들였는데 상당히 능률적이네. 이런 얘기죠. 능률적인 것은 돈을 좀 덜 들이고 힘 안 들이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뜻이죠. 저 사람 산 올라가는데 상 능률적으로 올라가네. 이거 뭐예요? 아, 편하게 좋은 코스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효과가 좋네 뭡니까? 단번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3.2라고 그래요. 3.2. 3.2. 아시겠죠? 3.2라고 그런다. economic, 그 다음에 efficiency, 그 다음에 effectiveness.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전통적 회계검사는 회계에만 국한했는데 새로운 회계검사는 아니다. 업무라든가 정책적인 부분까지 터치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겠죠? 정책까지 터치한다는 겁니다. 아, 감사원에서 말이죠. 정책 한 것까지 터치를 해요. 회계 감사만 하면 될 것이지 정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까지도 말을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음에 예산을 좀 덜 배당받겠죠. 불이익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회식을 좀 덜 하게 되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세계 잉여금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잉여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경제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유를 뭡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있다면 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합해가지고 사회적 잉여라고 그래요. 사회적 잉여. 잉여라고 그러는데 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소비자 잉여라고 그래요. 소비자 잉여. 그리고 요 부분은 생산자 잉여라고 그럽니다. 생산자 잉여.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잉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가격을 가격 상한제가 바로 소비자 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분양가를 상한을 이상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누가 이익 봐요? 소비자가 이익 보는 거예요. 이익 보니까 소비자 잉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 대표적인 건 뭐예요? 그래서 농산물 가격 하한제 또는 노동 최저임금제 이런 거는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생산한 사람이 이득 보는 거죠. 그죠? 요즘에도 많아요. 하도 농산물이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보조금 비슷한 게 있죠.
그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농사 짓는 분들, 그거 뭡니까? 이 보존해주기 위한 국가 재정이 있어요. 내가 농사 죽어라 졌는데 나중에, 남는 게 10원도 없어요. 남는 거는 주름살 하나 늘은 거밖에 없어요. 그 할머니 아픈 거하고. 그죠? 그래서 지팡이 산 거. 내가 아프니까 지팡이 산 거하고, 가보니까 막걸리통 한 100개 있는 거 있어요. 하루 종일 맨날 막걸리만 잡수죠. 김치에다가. 사실, 막걸리에다 김치 잡수는 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원래 노인이 되면은 뼈만 남고 힘줄만 남아야 건강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노인이 되면은 몸무게 100kg. 그죠? 그죠? 그렇게 하면 원래 노인이 아닌 거예요. 원래 진짜 우리나라 외국 노인들은요, 진짜 잘 늙어간 노인들은 뼈하고 힘줄밖에 안 남아요. 그게 원래 건강한 사람인데, 농촌에서 일 많이 하고 막걸리 많이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아있어요. 80대도 100kg씩 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30된 사람이 100kg 들어 그러면 어때요? 디스크 환자가 돼가지고 일어나질 못하죠. 병원에 중환자실로 곧바로 가서 링거 맞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제 14절 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199페이지 예산제도 연구 이쪽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제목을 많이 봐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부요 키가 제시한 물음에서 시작했다. 키스 퀘스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 그 다음에 총체주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점중주의가 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예산을 하는데도 점중주의가 있고, 역시 합리주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 별표 한 5개 지세요. 시크는 예산제도 변천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통제지향, 이것을 LIBS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LIBS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한국말도 할 줄 알았었나 봐요. LIBS 어떻게 알았죠? 그게 아니고 Line Item Budgeting 시스템을 LIBS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품목별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IB 시스템입니다. Line Item Budgeting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가장 예산을 책정하기 좋은 게 뭐예요?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국방부 그러니까 품목 대포 아니면 이번에 사드 사는데 얼마 품목별이죠. 자, 우리 사드 뭐 10개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 예를 들어서 뭐 100억 주세요 이거죠. 품목별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LIBS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욕을 하면 안 되죠. LI 하면 안 되고 Line 뭡니까?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목별로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안 되겠다. 품목별로 하니까 안 되겠다. 성과주의로 나가는 것이 바로 관리지향 시스템이에요. 퍼포먼스를 중요시합니다. 퍼포먼스. 자, 로마자 2번에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입니다. 성과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성과주의. 이건 뭐예요? 자, 이겁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주긴 주는데 작년도에 성과가 좋았던 부분이 더 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과가 떨어지면 예산 확보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성과주의 시스템, 관리지향 시스템이다. 왜 관리하겠습니까? 성과가 좋은 데다가 더 주겠다는 거죠. 관리 시스템이다. 일종의 경영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너무 성과주의로 가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지향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이거를 PBBS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 넘겨보시면은 200페이지 나와 있죠. 계획예산제도입니다. 이게 별표 5개가 되겠죠. 이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뉴욕이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뉴욕이죠. 뉴욕의 예산에 대해서 예산위원회가 이렇게 모였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그런 이론이었는데 이게 시스템화된 거예요. 이거를 기획예산제도 PPBS라고 합니다. 자, 줄 보세요. 첫 번째 나왔던 P는 뭡니까? Planning and Programming and Budgeting System이다. 그래서 PPBS입니다. 자, 말 그대로 한 겁니다. Planning 뭡니까? 계획이죠. Program 뭡니까? 품목이죠. 자, 계획과 품목을 같이 플러스한 개념이니까 종합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최고 발달한 시스템이 바로 계획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199페이지 오세요. 자, 객관으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산 제도는 두 가지 크게 있다. 합리적 모형과 역시 합리적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합리적.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점증이 있다. 역시 똑같죠. 합리 모형은 예산이 잘못됐으면 잔년도 예산 신경 쓸 필요 없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예산이고, 이걸 일종의 연기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20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보면은 연기준 예산 제도가 있죠. Zero Base Budget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거기 줄 그세요. 경제적 합리성 동그라미 치세요. 합리적 모형에 해당한다. 합리성. 없던 걸 하고 말이죠. 과거에 있었던 거 필요 없다. 없던 거라고 지금 시작해서 가장 합리적인 걸 밀어붙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제로 베이스 버제트 이렇게 됩니다. 없던 걸 하자. 남녀 간에 이런 거 많이 하죠. 엊그제까지 싸우다가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면 다시 또 싸우자 이런 얘기 똑같죠. 자, 199페이지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품목별 예산 제도인데 이거는 자 거기 줄 그세요.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 이렇게 돼 있죠. 지출 대상별. 자, 지출 대상이니까 품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명확하죠. 대포 살 거, 그다음에 사드 살 거, 그죠? 비행기, 아파트 헬기 사올 거 명확하잖아요. 그죠? 어디 돈 들어갈 거 품목별이니까. 자, 이런 좋은 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줄 그세요. 정책과 계획 수립이 곤란하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 약하다. 대포 샀는데 말이죠. 딴 거 사고 싶은 거예요. 이번 대포가 아니라 잠수함을 들여오고 싶은데, 그죠? 신축성이 약한 겁니다. 저번에 대포 들여오자면 갑자기 왜 잠수함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신축성이 약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품목별이니까 아무래도 이 생각이 좀 뭐랄까요, 근시안적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큰 정책을 하기 어렵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 제도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퍼포먼스를 강조한 거예요.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뭡니까? 자, 업무의 양적 표시다. 그거 줄 그세요. 두 번째 줄에 업무의 양적 표시다. 업무량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즉 세부 사업별로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업무량에다 빨간 거 줄 그세요.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다 싶으면 돈이 많이 나가겠죠. 여기다가 예산을 팍 투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군인들이 맞아요.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군인들이 동원돼 가지고 강원도 쪽에다 도로를 건설한다. 업무량이 많죠.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퍼포먼스니까. 그래서 퍼포먼스라는 게 실행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성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시면은 관리의 능률성을 제고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점이 있네. 5번 보세요. 단점 별표 한 3개 치세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제출 바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파레토 효율성을 불보장했다. 너무 말이죠. 업무 성과에다가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파레토 최적이 뭐예요? 일정한 자원을 가지고 골고루 말이죠. 분배해 가지고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용어가 파레토 최적이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성과 위주니까. 그죠? 결과만 너무 지향한다 이런 얘기예요. 대포 사는데도 일정한 부분, 비행기 사는데도 일정한 부분 아주 공정하게 배분해줘야 우리나라 군대가 발전하잖아요. 그죠? 공군에다가도 좀 주고 해병대에다 이렇게 탁 줘줘야 되는데 이거 말이죠. 육군에만 너무 많이 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배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퍼포먼스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육군만 막 뛰어다니니까 육군만 다 훈련하는 건 줄 알아요. 그죠? 사실 안 그렇죠. 공군도 냉수마 잘해요. 아침에 뛰고 연병장 뛰는데 공군 뛰는 건 안 나오죠. 육군 위통 벗고 뛰는 것만 나오죠. 여기 육군 출신 많을 텐데. 그렇죠? 뭐 이러는데 사실 공군들도 저는 공군 출신은 아닙니다만 공군들도 말이죠. 활주로 닦으면서 냉수마찰 해요. 같이 닦아요. 해줄도. 모래도 줍고 그럽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자, 그런 얘기고. 결국에는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다?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경제학적 얘기 나왔어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PPSB가 나오죠. BS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P가 두 번 나옵니다. Planning and Programming. 자,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품목별, 그죠?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건 품목별이라기보다도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집행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PPS 단계에서 플래닝 보세요. 장기적 시계를 반영한 사업인데 재정 계획 수립 단계를 프로그램이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플래닝은 언제 하냐? 재정 계획 수립 단계 플래닝 한다. 수립 단계 줄구세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럼 뭐냐? 스트럭처 단계입니다. 거기 보시면 프로그램 스트럭티브라고 그러죠. 스트럭처죠. 스트럭처 단계. 구성할 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 이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제팅 단계가 나오죠. 버제팅, 최적 대안에 대한 실행 예산을 배정하는 걸 버제팅이라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로머자 4번에 보면은, 3번 단점을 좀 보세요. PPBS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잘못하다가 플래닝을 짰으니까 누가 짤 것 같아요? 고위에서 짜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다 죽어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가 될 확률이 높다. 단점이 그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막료 중심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막료니까 사실 막료 스태프잖아요. 그죠? 원래 스태프는 수평적인 건데 예산 집행할 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만은 스태프가 누구 표를 들겠어요? 고위 관료 말을 듣겠죠. 그죠? 거기를 밀어준단 말이에요. 스태프가. 원래 우리가 배웠던 정책학에서 스태프는 동등한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점인데 라인 조직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누구하고 같은 편이 된다? 최고 관리자와 최고 높은 사람과 결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를 촉구하겠죠. 더 가속화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O 과정이 있는데 목표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Management by Objective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조직 관리 기법으로 이거를 조직 관리 기법을 예산에다가 들여온 기법이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연기준 예산은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